예, 그렇다면 계속해서 사랑은 의지의 문제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우리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성의 중요한 요인인 의지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은 아니다. 그것은 결정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이러한 견해를 고려하며 사랑은 전적으로 의지와 위임의 행위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입장에 도달하게 된다. 결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주선되건 개인적 선택의 결과이건 간에 일단 결혼이 성립되면 의지의 행위는 사랑을 지속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좀 되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지속시켜 주는 거는 우리의 의지이고 단순히 내가 좋아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어 내가 좋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내가 만약에 의지의 문제라면은 상대가 누구라도 내 의지만 있으면은 처음에는 안 좋아했었던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건가? 제 경험을 봤을 때 분명히 처음에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외모가 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그 내 의지는 없었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랑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딱 봤을 때 어느 순간적으로 걔가 딱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저 같은 경우 대학교 때 되게 안 좋아하던 애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술에 취했는데 걔가 나를 부축해줬고 그 걔가 술을 좀 꾀라고 나한테 동전 노래방을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걔가 노래를 딱 불러주는 그 순간에 제가 흐릿한 상태로 걔를 딱 쳐다보는 그 순간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걔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이. 되게 신기한 그 딱 순간에 사랑에 빠지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5분 전만 해도 사랑이 아니었는데 5분 후에 사랑이 되었다. 이런 어느 순간 그렇게 딱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되게 신기했죠. 네. 어, 페스팅거란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은 어떤 상황이 나의 감정을 결정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 내가 걔한테 사랑에 빠졌었던 그 타이밍이 하필이면은 내가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었던 시기였고 여러 가지 안 좋았을 때 그냥 걔가 나를 의 상처를 되게 빠르게 치유를 해주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딱 돼가지고 사랑에 빠진 것일 수도 있어요. 모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 사랑이 아니었던 사람도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시간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유를 가지고 노력하면은 어, 누구와도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경험상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좀 사랑은 의지의 문제, 어느 정도는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상황만을 맞춰주면 잘하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에 우리는 좀 여러 가지 기회비용의 문제로 힘들어하잖아요. 이거 실제로 연애가 안 되는 이유는 왜냐면 이 사람도 좋은데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봐 불안해하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놓친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봐 선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얘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간 적이 되게 많잖아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운명의 어떤 사랑이 있다면은 그 지금 사랑이 아니다라고 치고 사랑이 만약 의지의 문제라면 그냥 신께서 누구인지만 내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신이 만약 있다면 쟤는 너의 사랑이다. 그러면 다른 거 아무 걱정 안 하고 뭐 그냥 오로지 그래 노력을 지금은 사랑은 아니지만 노력을 해서 사랑을 하자. 의지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나의 진짜 운명인지 이런 것들도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중세시대 때 태어나서 뭐 지방과 지방끼리 가문과 가문끼리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오히려 그러면은 이런 인지 부조화가 더 쉽게 됐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다른 대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래
사랑이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더 수월했겠죠. 어, 하지만 그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에도 말했지만 선택과 자유가 있으니까 그게 사실상 그럼 우리가 다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저는 되게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진 선택권에 비해서. 근데 그럼 불완전한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판단하는데 과연 저는 그런 거를 잘 못 믿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어쨌든 에리 프롬은 다시 말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누구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40대 후반의 어떤 돌싱이신 분을 만나셨거든요. 그분이 결혼을 했었고 이제 자녀도 있었고 재혼에는 이제 미련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 자기는 다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봉사를 하면서 양봉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그때 아카시아 꿀 같은 것도 가져오시면서 저한테 주셨는데 그때 자신이 이제 만약에 굳이 만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굳이 이성을 만난다면은 자신하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같이 그냥 그대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뭐 사랑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뭐 사랑을 위한 사랑 같은 건 되게 웃긴 일이고 봉사 활동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외모나 뭐 나이 같은 거는 안 따지겠다. 그 말은 내가 첫눈에 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의지대로 사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가치관이 맞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최근에 제가 맥도날드 그 뭐고 영화 파운더를 보게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맥도날드 창립자인 레이크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미 결혼을 했었던 상태였고 그 레이크록은 이제 되게 부인과 좀 소원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되게 밥 먹을 때도 상투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싶고 그쪽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이 좀 신경을 써줬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부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남편이 한다고 하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라 약간 이 정도였는데 어느 날 그 레이크록이 자기하고 되게 대화가 잘 통하고 맥도날드 이 프랜차이즈 이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은 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여성이 유부녀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유부남인데 유부녀를 만나게 된 건데 그냥 밤에 되게 통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밤에 뭐 이렇게 어디에 만약에 맥도날드가 들어서면은 장사가 되게 잘 될 거고 매출이 엄청날 거고 사람이 되게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막 격앙된 상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이크롭도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통화가 다 끝나고 딱 가면은 이제 부인은 되게 그런 거 있잖아.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고 그래서 그때 자기가 허전함을 좀 느끼고 외로움도 좀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그 유부녀를 많이 찾아가요. 가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냥 하나의 팀과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화 결론은 물론 맥도날드 잘해서 프랜차이즈 성공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사랑 이야기도 나오니까 양쪽 다 이혼을 하거든요. 위자료 다 챙겨주고 어렵게 결혼을 하죠. 저는 그걸 봤을 때 저것도 좀 사랑일 수도 있겠구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하고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하고 잘 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비슷한 사람.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어떤 의지를 가진다면은 그냥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고 내 의지대로 해야 되겠다.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 제 동생이 결혼했어요. 1월 달에 했는데 그 재수 씨하고 연애할 때 둘이는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고요. 만나서 각자 할 거 하면서 시나리오 쓰고 영화도 하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둘 다 미대라서 그게 처음엔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냥 커피숍에서 데이트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했고 그 다음에
그 둘도 이제 혼자서 일하는 게 좀 심심하잖아요. 걔 일도 잘 안 돼. 꼭 해서 같이 일을 하면 데이트를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제 동생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생긴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라. 그게 하나의 팀이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어쨌든 처음에 만나서는 이제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맥도날드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뭐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그런 것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에 대한 이야기고 목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해야지 사랑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랑을 했을 때, 한마디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사랑이 소멸될 때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이런 또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거죠. 되게 복잡하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외모나 다른 조건 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쪽으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선택하기만 하면 될까? 예,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게 있을까? 알랭드 보통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사람을 만날 때 몇 가지만 좋으면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또 내 친구는 그냥 대화만 잘 통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좋은 짝이라는 건 크게 없다. 그냥 어차피 사랑은 의지의 문제니까 내가 선택만 하기만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은 되게 외롭지만 상대가 누구든 옆에 있기만 해도, 누구 한 명이라도 있기만 해도 엄청난 위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친구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어쨌든 옆에 있어 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사랑도 별거 아니다.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이 없다. 그냥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에서 최근에 중요한 거는 낭만적 사랑 같은 게 없다고 믿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서는 30대 후반 40대 되는 때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사랑이 아니지만 서로한테 도움을 주면서 기다리다 보면 사랑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페스팅거가 말했던 인지부조의 힘을 믿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유지시켜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사랑이 생길 수 있다.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감정이 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첫눈에 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뭐 자기가 노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단순히 딱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또 의미가 있을까? 노력을 하나도 안 했는데 깊이 같은 게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되게 아무튼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상할 필요도 없으며 획득하거나 만들어내거나 통제할 수도 없다. 만일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 있다면 그건 축복과 같은 것이다. 거기 없다면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 이 원칙은 너는 내 기대를 충족시키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성숙한 사람은 아버지다운 양심과 어머니다운 양심이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실에도 그 두 양심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거고, 만약에 아버지다운 양심만을 갖고 있다면 그는 거칠고 비인간적이 되고, 어머니다운 양심만을 갖고 있다면 그는 판단력을 상실하거나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발달을 방해하기 쉽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머니와의 사랑만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다 해주니까 좀 어리광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생은 현실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많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빠와의 관계가 있어야지 되는데 엄마와의 애정만 있으면은 초자적인 게 좀 약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강박증과 히스테리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히스테리는 엄마와의 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강박증은 아빠와의 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에리 프롬은.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신경증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소년이 애정은 있지만 지나치게 방임하거나 간섭하는 어머니와 약하고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있다. 이 신경증 자체가 강박증이랑 히스테리를 다 포함하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일방적으로 아버지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지향적인 사람은 법과 질서 그리고 권위의 원리에 충실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인간으로 자라난다. 이러한 발달은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아들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다. 아빠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좀 애착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 정의, 권위 이런 거에 좀 사람들이 좀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만약에 상담을 하더라도 아빠의 관계를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상담을 하다가 되게 어떤 사람이 정의감에 불타올랐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약한 친구들이 일진한테 당하는 걸 보면 참을 수 없어 하고 사회 정의에 앞장서고 경찰이나 검사가 막 데려가고 실제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부조리를 보면 참을 수 없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많이 집착돼 있다. 이런 현상만 놓고 봐도 아버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하고 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 사회 정의 같은 거에 집착하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상담을 하시더라도. 예.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강박증이나 히스테리 같은 것들이 다 신경증적 사랑이죠. 그 신경증적인 거죠. 신경증적 사랑의 근본적 제약은 연인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부모의 인상에 집착한 채로 남아있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 가졌던 느낌과 기대, 두려움 등을 상대에게 전이시키는 것이다. 예. 이게 결국에는 다 이제 전이의 문제인데 이런 신경증 같은 것들이 이 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빠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고 엄마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들,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푸는 거예요. 서운한 점을 예를 들어서 약한 사람들한테 풀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 계속해서 더 다투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부모님하고 사이를 생각해 봐야 되고 쌓인 것을 풀거나 이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자기 주변의 인간관계가 좀 사라진다. 이것도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 같고 에리 프롬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프로이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퇴행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 내용을 보면 어머니 중심적인 삶이 심각한 장애 없이 무난히 생활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만일 그의 어머니가 과잉 보호적인 태도로 그를 사랑했다면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과잉 보호가 안 좋다는 거죠. 정상적인 정신의 본질이 자궁으로부터 나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심각한 정신병의 본질은 자궁의 애착을 느끼며 그 안으로 되돌아가려는 것, 즉 삶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다. 작가는 자궁 이렇게 애착, 엄마의 자궁에 애착하는 것이 삶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태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거는 완전 다른 세상이고 어머니는 책 내용이에요.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된 자식을 자기 품속에서 가둬두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서는 숨을 쉴 수도 없고 모든 여인을 타락시켜버리는 피상적인 성적 수준을 제외하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는 결코 자유로워지거나 독립적일 수 없고 영원한 불구자나 범죄자로 남게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성인이 된 사람을 자기 품속에서 가둬두려고 하는 거, 독립을 시키지 않는 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할 때 피상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식들을 독립적으로 키워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투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소망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의 문제를 자식들에게 투사를 함으로써 결정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는 자식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런 경우는 많이 보시죠. 자식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걸 설명하고 있고,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런 부모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의존적 회피적인 인간으로 커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불행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때 자식들은 투사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흔히 벌이는 논쟁은 화목한 가정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자식들에게서 박탈하지 않기 위해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목한 가정에서 긴장과 불행으로 가득 찬 분위기는 결손 가정보다도 자식들에게 더욱 괴롭다고 나타나 있다. 이게 뭐냐면 가정이 있어도 거기서 이제 긴장과 불행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결손 가정, 그러니까 이혼을 한 가정이죠.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안 싸우고 이혼하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거고, 실제로 북유럽에서는 이혼이 되게 보편화돼 있고, 이혼이 그렇게 큰 문제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식들도 오히려 상처가 안 된다고 해요. 자기 부모님들이 이혼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